야담상회를 찾아주신 선비님들 감사드려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의 번잡한 중견의 고을 비막골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고을 최고의 권세가 집안인 조대감댁에서는 오늘도 평소와 여지없이 시끌벅적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앳된 아씨의 목소리가 마치 산천을 호령하는 상군의 울음소리 마냥 우렁차게 터져나오고 있었더랬지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조대감이 애지중지 키운 무남동녀 성금이었습니다. 본디 성금은 하늘이 내린 재색이라 칭하여도 손색 없을 정도로 그 총명함과 아름다움을 뿜어대는 절세가인이라는 수식이 붙어 지내던 날도 있었으나 성금이 장성한 이후로 그것은 이미 옛말이 된 지 오래였답니다. 지금의 그녀는 바로 천방지축과 왈가닥 이 두 가지 칭호만으로 고을 제의를 달리고 있는 여시개였지요. 무릇 밖에서 새는 바가지라 한들 안에서만큼은 제 아비의 호통이 무서워 잠자코 지내는 경우가 잦았으나 조대감댁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성금은 안팎으로 그 규모가 다를 정도로 철철 새는 바가지였기에 특히나 조대감댁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는 실로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날도 때마침 10월이라는 이름의 부엌대기 여종이 아침상을 준비하기 위해 나선 참이었지요. 물을 길러 마당의 우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쩐지 망설임 가득한 모양새였습니다. 바로 주인 아씨인 성금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동태를 살피고 있던 연휴에서였습니다. 낮밤을 구분 없이 펼쳐지는 성금의 장난이 어찌나 심하던지 성금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하루가 여지없이 곤욕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꼭두 새벽부터 집안 여기저기를 분주히 들쑤시고 있던 성금에게 그만 딱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얘, 시월아. 너 마침 아주 잘 만났단다. 으악, 아씨. 일이 이른 시각부터 이미 기침해 있으셨답니까요? 10월이의 얼굴이 벌써부터 수심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저 밑에 개울가에서 너희 서방님을 만났지 무언이? 내 너를 위해 친히 이곳까지 데리고 왔단다. 예, 서방님이요? 아니, 저에게 느닷없이 무슨 서방이 있다 그러셔요. 자신에게 무슨 장난질을 할지 벌써 두려워진 치월이가 잔뜩 경계하며 묻자 성금이 희죽거리며 대답했지요. 그것은 내가 직접 보면 알지 않겠느냐? 자, 여기 입이라도 맞춰보거라. 오늘 밤은 너희 침소에서 이 서방님과 아주 흡족하게 보내도록 하려무나? 깍! 엄마야! 아씨! 말을 마친 성금이 시월이의 목깃 속에다가 어른의 손바닥만한 개구리를 쏙 집어넣으며 낄낄대는 것이었습니다. 시월이는 그야말로 흑빛으로 착색된 얼굴이 되어 저승사자를 만난 표정으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마당 여기저기를 혼비백산 뛰어다녔지요.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제발 개구리를 빼내달라 아우성을 치다 그만 거품을 물고 혼절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금은 호기심과 호승심 그리고 주체하지 못하는 왕성한 장난기로 똘똘 뭉쳐있던 천방지축의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체력도 여느 사내들 못지않아 지치는 법도 없이 온데를 쏘다니며 제 집 하인들을 골려대는 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악취미로 하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답니다. 어느 날은 새 사냥을 하겠답시고 돌팔매질을 깨우치더니 사정을 살피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쏘아대는 통에 마당을 쓸고 있던 마당쇠의 머리에 돌이 날아들어 맞박을 깨워놓질 않나. 엄동설한 살얼음판에 몰래 함정을 만들어 놓고서는 머슴을 유인하여 빠뜨리고는 지독한 곧불에 걸리게 하질 않나. 성금의 도를 넘는 장난질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대감집의 지체 높은 양반네들은 천하고 더럽다며 제 손으로 직접 손대는
법이 일절 없는 닭을? 성금은 무려 닭장 속까지 기어들어가 아무렇지도 않게 덥석덥석 잡아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행랑채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시월이의 방에 냅다 풀어버려 아닌 밤중에 달게 푸드덕 날갯짓 통두께를 두드려 맞고 깜짝 놀라버린 시월이가 기어이 졸도까지 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또한 어느 날에는 행랑아범의 바지춤 안으로 몰래 불씨가 남아있는 불쏘시개를 집어넣어 행랑아범의 호두알이 경을 치를 뻔했던 날도 있었지요. 게다가 점차 나이가 차게 된 성금의 호기심과 장난질은 더욱 고약해져만 갔으니 남녀지간의 운우지정을 어르는 영역까지 그 호기심을 넓히게 되는 것이었지요. 해마다 장난과 괴롭힘의 강도가 갈수록 고약해져 이를 오롯이 버텨내야 하는 하인들은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지상에나 참말로 이러다 아씨의 장난질에 걸려 경을 치든 요절이 나든 뭔 일 터지는 것은 시간 문제구먼. 내 몸이 후들거려 이 집 종노릇은 도저히 못해 먹겠네 그려. 추노꾼에게 잡혀 멍석마리를 당한다 해도 내 더 이상 요렇고롬은 못 살겠구먼. 양반가에서 일을 하다 도망치는 천비들은 대부분 세경이 짜거나 노역이 몹시 고된 경우였지만 이 조대감 댁에서는 그 궤가 달랐습니다. 바로 성금의 지나친 장난질을 견디기가 어려워 도망치는 하인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고을 최고의 권세가였던 하늘 같은 조대감의 세를 비호삼아 성금의 말괄량이 같은 장난꾸러기의 행보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금에게도 천적은 존재하고 있었으니 조대감 댁에서 이 천방지축 성금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10년째 조대감 댁 살림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고씨성의 집사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제 이름을 밝힌 적이 없는 조금은 비밀스러운 사내였어요. 그저 자신은 고씨성을 가진 자인이 고가 혹은 고집사 정도로 불러달라고만 하였지요. 언젠가 조대감이 성금에게 넌지시 고집사는 본디 번듯한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집안이 통째로 억울한 누명에 휘말려 풍비박산을 맞이하게 된 사연을 품고 있으니 그에게 깊이 관여치도 그를 괴롭히지도 말라 이른 적이 있었답니다. 아무튼 고집사의 숨겨진 사연을 딱하게 여긴 어느 지역 감사의 소개로 그를 조대감에게 소개시켜주게 되었고 고집사의 인품을 알아본 조대감이 자신의 집안에 들여 집사로 일하게 된 처지였습니다. 본디부터 학식이 뛰어났던 고집사는 영민하고 계산에 특히 밝았습니다. 또한 일처리가 시원하여 금세 조대감의 신뢰를 높이 사게 되었지요. 고집사는 어느새 조대감 댁의 중요한 재원으로 발돋움해 있었습니다. 조대감이 고집사를 높이 사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성금의 유년 시절 때부터 그녀를 돌본 경험으로 다져져 있는 그의 묻어난 성품이었습니다. 성금의 천방지축을 다루는 솜씨가 매우 능숙하고 유려하여 유독 성금은 고집사 앞에서만은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여느 하인들과는 다르게 고집사를 허물없이 대하며 그를 곧잘 따르곤 했습니다. 더욱이 성금의 짓궂은 농이나 장난질에도 눈 하나 깜빡이거나 몸이 흐트러지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는 고집사의 묻어난 성품은 성금으로 하여금 어른 사내의 의젓함을 깨우치기에 한 점의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성금의 고약한 장난을 위해 근방의 물가에서 작당을 하다 그만 발을 헛디뎌 풍덩물에 빠져들고 말았고 의외로 깊은 수심에 비단옷이 흠뻑 젖는 바람으로 성금은 점점 물속으로 빨려들다시피 하고 있었지요. 졸지에 이대로 물귀신과 동행하겠구나 하며 막혀오는 숨에 포기하려던 찰나 어디선가 불쑥 고집사가 달려오더니만 그대로 물에 뛰어들고는 성금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괜찮으십니까? 고집사. 감았던 눈을 뜨자 걱정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고집사의 얼굴이 보였고
새파래진 입술을 벌벌 떨며 죽음의 공포에 발을 들인 성금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씨께서 물에 빠지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가 당도할 때까지 버텨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고집사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성금을 안아 달래주었고, 성금은 그날을 기점으로 제가 빠진 물에 뛰어든 꼬락서니와 똑 닮은 모양새로 고집사에게 풍덩 빠져들고 말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금은 이 비밀스러운 고집사의 매력에 점차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숱하게 거쳐간 머슴들과는 그 결이 사뭇 다른 훤칠함과 다부진 외모까지 겸비한 고집사에게 성금은 제 마음을 몽땅 저당 잡힌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때때로 밤마다 성금이 발칙한 상상의 나래를 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곤 하였지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무엇을 하는 작태들이야? 어머어머, 천하에 이렇도록 망측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니. 조대감 몰래 숨겨둔 추나집을 꺼내보며 얼굴을 빨갛게 물들인 성금이 홀로 상상의 춘정을 쌓으며 추나집 속의 사내에게 머릿속 고집사의 얼굴을 가져다 붙여놓고는 깜찍하기 그지없는 수준의 손장난을 치고는 하였지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이 이다지도 요동치는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는 철부지 교수였지만 그것이 고집사에게 향하는 연심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깨닫고 있는 터였습니다. 제 장난을 너끈히 받아낼 줄 아는 내구력과 고집사 특유의 어른스러움이 성금의 마음을 간지럽히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고집사와 대화하며 어울리는 시간들이 가장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짓궂은 호기심이 어린 것들을 물어보면 고집사는 언제나 턱턱 답을 내주곤 하였으니 이러한 기발한 모습에 성금이 어찌 신이 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저기 있잖아, 고집사. 나 뭐 물어볼 것이 있어. 네, 아씨. 그것이 무엇이신지요? 일전에 서책을 읽다 보았는데 말이야. 거두몰이라는 말이 대관절 무슨 말이야? 하루가 저물고 있던 어느 저녁날이었습니다. 곳간에 쌓아둔 겨울나기 곡식들의 재고파악 업무로 한창 분주하던 고집사의 소매춤을 성금이 끌어잡으며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씨, 또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신 geb니까? 그런 말은 아녀자의 품행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말이니 사용치 아니하는 것이 좋으시겠습니다. 고집사의 대답에 성금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문했지요. 왜? 그게 뭔데 그러는 것이야? 궁금하니 어서 알려줘. 응? 이것 참, 정말이지 아씨는 못 말리겠습니다. 고집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재고를 작성하던 붓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고 대답하였어요. 그러니까 거두몰이란 남녀가 의복을 입은 채로 행하는 합일의 방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합일의 방사? 그렇다면 그것은 설마? 예, 그 설마가 맞을 geb니다. 아씨. 호, 그래, 그렇단 말이지. 거두몰이라는 것은 그러한 말이었구나. 고집사가 난색이 된 얼굴로 주의를 주려 입을 열렸는데 성금이 배시시 웃으며 말했지요. 과연 고집사는 대단해. 고집사는 무엇이든 척척 대답을 내놓으니 질문할 맛이 난단 말이야. 어찌하여 그리도 모든 것을 훤히 깨고 있는 것이야? 과찬이십니다, 아씨. 저라고 하여 어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저 몰라도 관계없는 것을 아씨께서 늘 물어오시고 저는 때마침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을 뿐 이것이 지식의 척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고집사가 박식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야. 그나저나 아씨, 언제나 그렇듯이 대감마님께서 아씨의 이러한 삿된 호기심이 맺은 갈증을 넙죽넙죽 해갈해주는 비밀인 사가 바로 저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날에는 저의 목숨이 성치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제발 언사의 단정을 기해 주시지요, 아씨. 다른 곳에서도
그런 단어를 함부로 발설하고 입 밖에 내시면 아니 되십니다. 물론 아버님께는 비밀로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다른 하인들은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단 말이야. 게다가 나는 고집사랑 이렇게 대화하는 일이 너무 즐거운걸? 아버님께 들키게 되면 또 고집사랑 대화도 하지 못하게 나를 방에 연금하실 것이 뻔하지. 아마도 그 재미없는 바느질이나 시키며 여인네들의 덕목을 깨우치라 잔소리를 하실 테고 말이야. 성금이 입술을 삐죽이며 툴툴거리자 고집사가 눈을 깜박이며 물었습니다. 바느질이 그렇게도 재미가 없으십니까? 뭐?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야? 바느질같이 방구석에 앉아 손이나 놀리는 짓은 따분해서 몸져 누울 것 같단 말야. 참으로 이래서야 조신한 신부가 되시기는 몽땅 글러버렸습니다, 아씨. 아씨께서 장차 어느 집안과 혼사를 치룰지는 아직은 알 수 없겠지만 제가 보기에 아씨의 미래 서방님이 되실 분은 참으로 고생 꽤나 치루실 듯합니다. 어느새 붓을 쥐어들고 곳간의 재고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던 고집사가 가벼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허나 고집사의 그 말에 성금은 차마 대답을 할 수 없었답니다. 고집사 입에서 흘러나온 서방님이라는 단어가 성금의 가슴 속에 주는 묘한 울림이 심장을 간지럽히느라 그녀의 얼굴이 잔뜩 달아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성금은 뜨거워진 콧김을 잔뜩 뿜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두려울 것이 없던 자신의 일상에서 이러한 짜릿함을 선사하는 사람은 고집사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지요. 성금은 배시시 웃으며 고집사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섞는 시간들은 참으로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만 가는 것이 못내 야속할 지경이었습니다. 고집사는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차분히 그녀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어찌 이러십니까, 아씨. 큰일 나십니다. 오늘 중으로 재고를 모두 확인하여 대감마님께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일이 귀찮게 구시다 대감께 들키시면 또 한 시진간 바느질 처벌이 내려지실 겁니다. 허허, 성금이 이 못난 것이 내 이럴 줄 알고 있었느니라. 또 일하고 있는 고집사를 귀찮게 하며 못 살게 굴고 있느냐? 고집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성금의 목소리를 듣고 곳간으로 들이닥친 조대감이 성금의 귀를 잡아당기며 혀를 찼습니다. 아야야, 아버님. 아프다고요. 이것 좀 놓고 좀. 아이, 진짜? 성금은 조대감이 자신의 귀를 잡아당기는 팔을 두 팔로 잡고 버둥거리며 악을 썼지요. 고집사는 조대감의 손에 끌려가는 성금을 바라보며 못 말리겠다는 표정으로 웃어버리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 해가 완전히 저문 시각이었어요. 방에서 바느질 연습이 끝날 때까지는 나오지 말라는 조대감의 엄포가 내려져 자신의 방에 틀어박힌 성금은 체벌로 내려진 바느질감을 마지못해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끔찍해. 정말 재미라는 것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음에 통탄을 맞이 않을 지경이야. 정녕 다른 집 여인들은 이런 소꿉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축낸단 말이야? 대체 그네들은 무료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종자들인가? 바늘로 몇 코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루함이 밀려든 그녀는 입술을 대빨이나 내밀고 양껏 투덜거리고 있었지요. 아, 고집사 보고 싶다. 그러고 보니 고집사는 지금쯤 아까 전 몰두하던 장부를 정리 중이려나? 참말이지. 이런 시시껄렁한 잡스러운 짓이랑 몽땅 때려치우고 고집사랑 꽃구경이나 가고 싶구나. 그리 말하는 성금의 속눈썹에 어른거리는 등잔불이 비추었습니다. 아름드리 그림자가 성금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요. 고집사를 향한 연심이 간질거리고 있는 그녀는 숫제 연정에 푹 빠진 동네 여염집 안악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성금의 두 뺨이 봉숭아 빛으로 보기 좋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손에 들려있는 바늘을 천에 꿰는 둥 마는 둥 고집사를 떠올리며 멍하게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성금의 온몸에 달콤한 졸음이 차분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맛이 좋던지
꾸벅꾸벅 그녀의 고개가 천근만근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성금이 잠깐 정신을 놓치고 그 탓에 마지막으로 크게 휘청 하며 성금의 상체가 바닥을 향해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뿔싸! 이게 무슨 일인가요? 성금의 몸 동작에 그만 제 방을 밝히던 등잔이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이었어요. 등잔에서 쏟아진 기름으로 성금의 방은 삽시간에 시뻘건 화염에 뒤덮였지요. 그날 오전 고집사에게 실없는 장난을 칠 요량으로 몰래 부엌에서 잔뜩 들고 들어왔던 바싹 마른 집단 더미들이 화근이었습니다. 성금이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순풍을 탄 돛담배처럼 집단 더미로 옮겨붙은 화염은 문을 등지고 앉아있던 성금의 뒤쪽으로 무섭게 번져나갔습니다. 이거 참으로 큰일이야. 거세진 불길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한편 밖에서는 성금의 방문 너머까지 흉포하게 새어나오는 화염을 발견한 하인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바가지며 대하며 손에 집히는 대로 잔뜩 물을 퍼왔습니다. 그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 성금의 방에 닥치는 대로 물을 뿌려댔지만 이미 기세를 머금은 불길은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소동을 알아채고 버선발로 뛰쳐나온 조대감이 애타게 자신의 여식 이름을 부르며 방화 작업에 투입된 하인들을 채근하였으나 번진 불의 기세가 워낙에 사나웠던지라 감히 누구도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장부 정리를 하고 있던 고집사가 또다시 번개처럼 달려왔지요. 그는 고민할 틈도 없이 초로의 하인이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낚아채 자신의 몸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성금의 방문을 열어젖혔지요. 신선한 산소를 만난 화염과 매캐한 연기가 마치 귀곡성을 내지르듯 거세게 뿜어져 나오자 고집사의 눈썹과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마에 집어삼켜진 방아는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만 고집사는 단숨에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간담이 서늘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답니다. 그렇게 모두의 가슴을 졸이며 연것 같은 시간이 흐르자 새카맣게 그을린 고집사가 혼절한 성금을 들쳐업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이었지요. 맙소사 성금아, 고집사. 조대감을 위시한 그곳의 모두가 물바가지를 들고 고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성금이 깨어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독한 연기를 많이 마시긴 하였으나 손과 발목에 아주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뿐 천만다행으로 성금의 안위는 멀쩡했지요. 불길에 그을려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아니었다면 불길 속에 휩싸였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성금이 눈을 뜨자 조대감은 깨어난 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성금이 이 녀석아, 눈을 떴구나. 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태산이었다. 아버님, 제가 어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사옵니다. 대체 제가 어찌 무사할 수 있었단 말인가요? 성금이 맥 빠진 목소리로 질문하자 조대감이 침통한 얼굴로 답했지요. 그것이 고집사 덕택이로구나. 고집사가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가 탄신으로 너를 구해 나왔지 뭐냐. 다만 그 탓으로 화상을 심하게 입어 윗골 큰 의원으로 보내 지금 치료 중이냐. 예? 고집사가 저를 말이옵니까?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성금은 그제야 덜컥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일이 커졌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을 구하려다 고집사가 크게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성금의 눈앞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삼경의 어둠이 들이닥친 듯 현기증을 느껴 도로 쓰러질 지경이 되었지요. 결국 고집사를 향한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견딜 수 없었던 성금은 아비인 조대감을 껴안고 펑펑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조대감은 그런 채 여식의 등을 쓸어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위로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은 흐르고 흘러 무려 한 달여 만에 치료를 마치고 의원에서 나온 고집사가 조대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훤칠하던 고집사의 몸 여기저기에는 중화상을 입은 상처투성이었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심한 상처들이 남아 그날 화마가 삼킨 때의 긴박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고집사가 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성금이 꼭두 새벽부터 기다리다 대문을 열고 그를 맞이하는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고집사. 괜찮아? 상처가 아프지는 않은 거고? 움직이는 것에 불편함은 없고?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아씨. 괜찮습니다. 튼튼한 것이 장점인 저에게 이쯤은 끄떡도 없지요. 그러나 저러나 아씨가 무사하신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화마에 더 이상 불길이 번지지 않았던 것은 하늘이 도우신 덕택입니다. 몸이 저리 만신창이가 되고서도 자신부터 걱정하는 고집사를 본 성금은 내내 참고 있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기 시작했답니다. 고집사, 정말 미안해. 정말이지, 너무 미안해.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금만 조심성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얌전한 아이였다면, 천방지축 왈가닥에 성정이 없었으면, 그랬으면 고집사가 이런 꼴을 보지는 않았을 텐데. 그 옛날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었을 때, 그때 깨달음을 얻고 얌전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 나 때문에 물세례도 모자라 이제는 불까지. 난 정말 구제불능이야. 흡사 어미의 눈치를 보는 갓난아이처럼 통곡하느라 눈물과 콧물 범벅으로 엉망이 된 성금. 그런 그녀를 내려다보며 고집사는 그저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일 뿐이었어요. 어이구, 그만 울음을 그치십시오, 아씨. 이거 참으로 다 큰 처자가 우는 모습이 이것이 무엇합니까? 재통을 지키셔야지요. 아래 것들이 보면 면이 서지를 않습니다. 아씨가 일이 무사하시니 그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고집사는 울음에 삼켜져 딸꾹질까지 하는 성금을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성금은 제 고약한 심성과 장난기를 거짓말처럼 몽땅 내다버리게 되었지요. 그녀는 마치 해를 갈구하는 해바라기처럼 고집사의 뒤만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 분주하던 모습도, 머슴들의 지게에 장난을 치려 연장을 뒤적거리는 소리도, 달장 속으로 기어들어가 고약한 꾀를 내려 키득거리는 표정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답니다. 돌아온 고집사는 묵묵히 기존의 집사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꼼꼼함과 성실함 그대로 화상을 입기 전과 진배 없이 업무를 처리했지요. 허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도 변해버린 성금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날의 왈가닥 말괄량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성금에게 오니얼 망아지처럼 천방지축이던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거닐며 산책을 하고 있던 성금을 발견한 고집사가 반갑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씨, 기침하셨습니까? 오늘은 바깥으로 외출하지 않으십니까? 응? 아니야. 안 나가. 이렇듯 고집사만 보면 소피가 마려운 강아지가 되어 우물쭈물 제 뺨을 물들이며 그 자리에 얼어붙는 것이었지요. 고집사가 무어라 말이라도 건네면 성금은 푸짐하게 익은 홍시가 되어
몸을 베베꼬기 바빴습니다. 그러다 고집사가 집안의 살림을 보러 장터에 가거나 심부름을 위해 어디 나서기라도 하면 어디선가에서 성금이 쏜살같이 튀어나와 그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그녀의 고약한 장난질과 윽박에 시달리던 하인들은 완전히 변해버린 아씨의 모습을 보며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지나고 선선해진 어느 가을밤, 늦도록 계속되던 장부 정리를 마친 고집사가 호롱불을 끈 후 고단한 몸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가 막 잠에 빠지려는 찰나 살며시 행랑채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깊은 밤에 자신의 침소에 드나들 사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던 고집사가 수상한 소리를 듣고 벌떡 몸을 일으키며 외쳤어요. 이 밤중에 기별도 없이 누구십니까? 쉬! 조용히. 소란 떨 것 없어, 고집사. 장차 고집사의 정인이 될 사람이 들어왔으니깐 말이야. 나지막이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성금이었습니다. 아니, 아씨. 이 시각에 어쩐 일이? 고집사는 그 뒷말을 채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뒤집어 쓰고 있던 잠옷을 벗어던진 성금은 호치마 차림에 너무도 간소하고 민망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씨, 이것이 대체 무슨 망측한 차림새이옵니까? 정녕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그야말로 눈이 튀어나올 만큼 놀란 집사가 황급히 일어서려는데 고집사를 완강히 밀친 성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생각도 참고 지낼 생각도 없어졌어, 고집사. 몇 날 며칠을 장고하여 내린 결정이니 이제는 내가 정한 대로 밀고 나갈 뿐이야. 더 이상 고집사를 향한 죄책감과 나에 대한 자괴감으로 아둔히 지내기엔 총각을 다투는 내 염통 속 불길을 도저히 꺼트릴 재간이 없다는 이야기야. 예컨대 예전에 나에게 가르쳐준 그 거듭몰이를 하고 싶을 정도로 고집사를 향한 내 마음은 한계까지 와버렸다는 말이지. 그날 이후로 정말 내 머릿속은 온통 고집사뿐이야. 대고 자시고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고집사는 그냥 잠자코 있도록 해. 의기양양하게 외치며 제 마음을 고백한 성금은 해벌쭉 웃는 얼굴로 마치 돌격하는 장수처럼 말릴 새도 없이 그대로 고집사와 감투거리 꽃갈춤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밤마다 성금이 조대감 몰래 들춰보던 추나 속의 거듭몰이 장면과 똑 닮아 성금이 지난날 수도 없이 그것을 탐구하며 연습해보았다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와 조예가 대단한 움직임이었지요. 그렇게 비와 구름이 요동치던 밤이 끝나 이튿날이 밝아왔지요. 얼굴 피부가 한껏 매끈해진 성금이 어디서 구했는지 큼지막한 비녀를 손에 쥐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기세등등 발소리를 내며 사랑방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벌컥 사랑방의 문을 열어젖힌 채 막 세안을 끝낸 조대감 앞에 털썩 앉은 성금은 혼이 난 여인들이 폐용하는 비녀를 자랑스레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댕기를 그만두고 머리를 올려 비녀를 폐용해야 하겠습니다. 뭐라? 느닷없이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그것은 즉, 제가 이제 지아비를 섬겨야 될 몸이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성금은 살폼 미소를 지은 채로 간밤에 대단했던 거사를 조대감 앞에 낱낱이 실토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펼쳐진 외동딸의 천인공노할 자백에 조대감의 낯빛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지요. 이제껏 제 여식의 말괄량이 행고를 눈감아주며 지내왔지만 이다지도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조대감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대부 명문 양반과의 혼인도 하지 않은 여식이 그래 제 집의 행랑채에 기거하는 집사를 그것도 아녀자 쪽이 먼저 찾아들어 사내와 합의를 맺다니요.
하지만 그런 조대감의 눈치는 아랑곳없이 성금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는 이 비녀를 꽂아 고집사의 배필이 될 일만 남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고집사를 제게 넘겨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이 철없는 것이 정령실성이라도 한 모양이로구나. 순식간에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여식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고 착실하고 똑똑한 청년이라 한들 고집사는 고용인으로 부리고 있는 하인의 신분이었으니까요. 권세가 집안의 외동딸을 하인에게 선뜻 내어주는 일은 쉽지 않은 노릇이었답니다. 게다가 그 외동딸이 무려 집사를 먼저 유혹하여 야음을 틈타 감탕질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제 입으로 자백까지 하였으니 머리끝까지 화가 뻗친 조대감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비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결단코 그러한 일이 용서되지 않을 것임을 알 거라. 하나밖에 없는 여식이 우리 가문의 망신을 자처할 셈이냐? 이런, 아버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지요. 가문의 위상이라 한다면 이미 천방지축으로 지내던 지난날에 제가 부지런히 먹칠을 해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다행스럽게도 더 이상 지킬 위상도 남아있지 않사옵니다. 새하얀 종이 위에 시커먼 먹을 먹이면 그것은 티가 나는 법이나 이미 까맣게 먹이 든 종이 위에 먹을 더 뿌린다 해도 티가 나질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안심 아니겠사옵니까? 되지도 않는 궤변을 능글맞게 대답하는 딸의 뻔뻔함에 조대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은 조대감이 녹이 서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너의 그 마음이 그 기백이 정령 철없는 순간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님을 자신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진정 집사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목숨과도 바꿀 용기가 있느냔 말이다. 네, 있습니다. 고집사가 화마에서 절 구해주었듯이 절하고 못할 것이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러하다면 좋다. 여봐라, 고집사를 불러오거라. 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길 잠시 후 호출을 받은 고집사가 사랑방에 들었지요. 금방이라도 불을 뿜을 듯이 노한 조대감과 그 앞에 앉아 자신을 올려다보며 마치 천생연분인 제 낭군을 만난 새색시처럼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성금을 번갈아 본 고집사는 한눈에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씨의 모양을 살펴보자니 벌써 모든 것을 실토하신 모양이로군요. 대감마님, 참으로 죄송합니다. 기침을 하신 이후 제가 먼저 고할 작정이었으나 한 발 늦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이 그만 불찰하여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만! 거기까지만 하게나! 자네는 잠자코 거기 앉아있게. 내 딸이 지금 자네를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이 아비의 시험을 치를 것이니 말이야. 고집사를 착석시킨 조대감은 붓과 종이를 집어들어 종이 위로 몇 획의 글자들을 적고는 그것을 접어 한 손에 하나씩 쥐어 보였습니다. 자, 여기 2장에 접힌 종이가 있다. 한 손에는 혼인을 뜻하는 혼자가 적혀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그 반대인 죽음을 뜻하는 사자가 적혀 있지. 목숨을 걸고 하나를 고르거라. 성금이 네가 나의 딸이라 하여 여지껏처럼 어영부영 넘어갈 것이란 생각은 썩 떨쳐두는 것이 좋느니라. 만약 내가 내 손에 쥐인 2가지의 패 중 사자를 뽑는다면 너와 고집사의 목숨은 사대부 명문가의 위신을 걸고 이 아비의 손으로 직접 거두도록 할 것이니 말이야. 조대감이 녹이 서린 눈을 빛내며 딸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양손을 내보였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조대감의 말에는 감히 거짓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박력이 느껴졌지요. 이에 긴장한 고집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무릎을 꿇고 조대감에게 사죄를 올리려는 찰나 어허, 멈추셔요. 제 서방님이 되실 분이 그 무릎이 그리도 가벼워야 쓰겠습니까? 그러더니 성금은 일말의 고민도 없는 동작으로 조대감의 왼손에 쥔 종이패를 골라잡고는
그럼 아버님, 저는 이쪽의 종이로 택하겠어요. 라고 말하더니 펼쳐보지도 않은 그대로 등잔불로 가져가 태워버렸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더냐? 종이패를 펼쳐보지도 않고 태워버리다니! 어리둥절하여 묻는 조대감의 목소리에 그녀가 한껏 진지해진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버님의 남은 오른손에 잡고 계신 종이를 펼쳐보셔요. 거기에 혼인이라 쓰여 있다면 당연히 제가 뽑아 태워버린 종이는 죽음일 테니 제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허나 아버님의 손에 남은 종이에 죽음이라 쓰여 있다면 제가 뽑아 태운 종이는 그 반대인 혼인임이 당연하므로 고집사를 제게 내어주셔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제 말이 맞지요? 그러니 어서 펼쳐 보이셔요. 성금의 말을 들은 조대감의 표정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통수를 맞은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딸의 눈에 서려 있는 총기와 결연함을 읽으며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조대감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종이를 등잔불에 붙여 태우고는 나지막이 말했지요. 고집사, 네, 대감어른. 내 딸아이를 잘 부탁함세. 아무래도 내가 이 아이를 얕잡아 보고 있었나 보구만. 사실 내 양손에는 모두 죽음이 적힌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네. 어느 손에 들어있던 종이패를 뽑든 자네와의 혼인만은 반대할 목적으로 말일세. 한데 이 아이가 못난 이 아비의 술책을 그 짧은 틈에 파악하고는 자신이 뽑은 종이를 보이지 않고 바로 태운 것이라네. 내 양손에 쥐고 있던 패가 모두 죽음이었으니 당연히 태우고 남은 내 손에 쥐어진 패도 죽음이 쓰여 있음을 알고 말이야. 그렇다면 자신이 뽑은 패는 죽음의 반대인 혼인이 적혀 있었다는 것으로 우기면 되는 일이니 말일세. 그것을 인정치 아니하면 내 스스로 거짓된 패를 넣었음을 실토하는 꼴이니 그 역시 외통수고 말이야. 딸 자식을 생각한다는 미명 나래버린 일이니 너무 노여워는 말게나. 조대감은 자신의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성금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의 눈에는 기특함 그리고 고집사를 향한 미안함이 공존하고 있었지요. 허나 저 아이의 영특함과 자네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내 생각 이상으로 자라있어 아비로는 고집을 꺾을 수 없으니 자네가 곁에서 잘 돌봐주게나. 자네처럼 내 딸아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네를 선택하였으니 말일세. 조대감은 고집사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제서야 잔뜩 긴장하고 있던 마음을 한시름 놓은 고집사는 겸연쩍은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서방님, 성금은 폴짝 자리에서 뛰어올라 고집사를 와락 껴안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리하여 현명하게 사랑을 쟁취해낸 성금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조대감네 사랑채 너머로는 근사한 가을이 아름답게 무르익고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작은 산촌 마을이었던 병리골에서 길을 지나가고 있는 웬 선비 하나를 두고 고을 생원 2명이 신바람 나게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저것이 누구신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총각 백면 선생께서 이리도 오래간만에 행차를 하셨구만 그래. 오라! 저치가 바로 그 유명한 백면서생 협택이로구만. 기생 오라비가 따로 없을 정도로 허물거나니 거참으로 곱구만 고아. 저리도 고아 마음에 차는 여자가 없으니 아직도 총각인가? 그들의 목소리에는 누가 봐도 아기가 가득한 조롱이 숨어 있었지요. 주거니 받거니 흥이 오른 그들의 대화는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끼 이 사람 건웅이 지나치지 않은가?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사실은 나도 궁금하기는 하다네. 사지가 멀쩡한 사내가 그래 저 나이를 먹도록 아직도 총각이라니 말이야. 우리가 모르는 어디 한 군데가
고장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일세. 이런 싱거운 사람을 보게나 허나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어디 그뿐이겠는가? 벌써 6번째인가 7번째인가? 과거에 연달아 낙방하고 있다지 아마? 허참 글쎄, 그렇다는구먼. 사시사철 손에 책만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는데 허이거야 원. 참으로 희한하기가 그지없는 일일세. 그려. 으아하, 어허, 이 사람, 거 지나가는 백면서생이 듣겠네, 그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저 정도라 한다 하면 허심탄회하게 말해서 벼슬길엔 영 재능이 없는 것이 아니던가? 하늘조차도 저자의 벼슬을 원치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 이렇듯 두 사람이 배를 잡고 깔깔거리며 놀리는 상대는 다름 아닌 바로 이 병리골에서 두 가지로 유명세를 가진 선비 협택을 향한 험담이었지요. 우선 첫 번째로 협택은 백면서생으로 유명하였는데 백면서생이란 얼굴이 하얀 서생이라는 뜻으로서 바깥 활동을 일절하지 않고 오로지 집에 틀어박혀 글만 읽으며 세상의 일에 경험이 부족한 일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협택은 이 백면서생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찰떡인 사람이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 이 협택은 곱상하고 허여멀건 외모와는 다르게 찰대로 찬홍기를 넘어 무르익어가고 있던 노총각이었습니다. 글자 나부랭이를 읊던 선비들 중 여색을 멀리하는 호인들도 있기는 한 법이었지만 이 협택은 그야말로 여자와는 손목 한번 맞대본 일이 없는 숙맥 중의 숙맥이었지요. 여자의 앞에만 서면 식은땀이 온몸을 지배하고 숨이 가빠와 호흡이 불안정해졌으며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들곳을 잃어 파르르 떨리기까지 하였으니 이 모습을 알고 있던 고을의 선비들이 협택을 사내 망신은 혼자서 다 시키는 반푼이로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이력들과 함께 번번이 낙방하는 과거 시험의 이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아주 놀리기 손쉬운 먹잇감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서둘러 밭 갈고 땅 고르는 농사 기술이라도 좀 배우셔야 되는 거 아니려나 모르겠네. 그려. 으아하, 내 말이 바로 그 말 아니던가? 말이 선비지 저러다 입에 풀칠도 못하고 나자빠지기 딱 좋지 무엇인가? 그 공부만 붙잡고 있는다 하여 어찌 쌀이 나오겠는가? 떡이 나오겠는가? 아니라면 차만 여인네라도 나오겠는가? 와! 이 협택이 오늘처럼 어쩌다 고을 어귀라도 지나칠 때면 그를 발견한 고을의 생원이나 진사 같은 선비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협택을 향해 들으라는 듯 쑥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매사 소심하고 원체 타인과 다투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미였던지라 수컷스러움이 부족한 곱상하고 여린 협택의 외경까지 더해지니 사람들이 그를 낮잡아 보는 데에 한몫 거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협택은 자신을 향해 가감없이 날아오는 그들의 비아냥을 짐짓 들리지 않는 척 헛기침을 하며 무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비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지자 협택은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의 속도를 높여 빠르게 지나쳐버렸지요. 올해의 급제자 발표가 끝나고 응시자들이 모두 돌아가 한산해진 과거 시험장, 기운 빠진 걸음으로 터벅터벅 나서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협택이었습니다. 내 이다지도 열심히 책을 들여다본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과거 시험장에 당도하여 시제로 나오는 글자만 보았다 하면 내 머릿속이 마치 새하얀 화선지가 된 것 마냥 텅텅 비어버리니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변고인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구나. 잡아둔 주막의 방으로 돌아온 그는 근심 어린 자조를 섞은 한탄을 구슬프게 읊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이 허튼 소리는 아니었던 것이 협택은 도통 과거길에만 오르면 제 본 실력을 펼치지 못하는 이상한 불운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일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있던 선비였지요. 수많은 밤을 새며 무수히 많은 나날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곳간에 쌀 가마를 재듯 머릿속에 쌓아놓았던 그 많은 시제와 답안들은 과거 시험 당일 꼭 중요한 그 순간 써내려가야 될 때가 되면 새하얀 백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7.8기의 자세를 종용하던 이들도
이러한 낙방의 맛을 겪어온 것이었을까요? 그리하여 그런 멋은 있어 보이나 쓸모는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이번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7번째 과거에 또 낙방을 하고만 협택의 실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한숨으로 방을 채우고는 이 지긋지긋한 공부를 때려치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신의 책들을 모두 아궁이에 던져 넣고 불쏘시개로 만들어 불태워버릴 작정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의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도다. 이리도 열심히 문을 두드렸으나 손에 쥐지 못한다는 것은 예게는 재능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게지. 협택은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와 한양의 한 허름한 주막에서 쓰디쓴 고배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던 과거 시험의 악몽을 떨치려 평소 입에도 대지 않던 탁배기를 연거푸 들이키고 있었지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낙향하면 내 언제 다시 이 한양에 발을 들여보겠는가. 내일부터는 그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노자가 떨어질 때까지 여기저기 구경이나 다녀보아야 하겠구나. 이제 과거 시험도 포기한 마당에 이 드넓고 국적이는 한양 땅을 언제 또 밟아보랴 싶어진 협택은 날이 밝자마자 짐을 꾸려 나들이 길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과거 시험에 낙방시킨 한양 바닥이 웬수같이 느낄 법도 하련만 이곳저곳 풍물 가게들을 둘러보다 보니 협택은 배알도 없이 눈에 쌓이는 즐거움에 그만 자신도 모르게 신바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한양의 저작거리를 헤매며 나들이 산매경에 빠져있던 중 행락객들이 빠져나간 으슥한 골목에서 차림새가 허름한 초로의 노선비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아니, 이보시오! 거기 괜찮으십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놀란 협택이 불이 나게 달려가 노선비를 일으켜 세우자 그가 기운이 쏙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먹거리가 있으면 조금만 부탁하오. 며칠을 굶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구려. 아, 알겠소이다. 여기 저 잠시만 기다려보시오! 그 말을 들은 협택은 품 안에서 노자로 삼으려 했던 엽전 몇 입을 꺼내들어 근처의 객잔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력을 회복할 만한 먹거리와 탁배기를 사들고 다시 노선비에게 돌아왔지요. 자, 여기 많이 있으니 천천히 들어보시오. 굶주린 지가 오래일 때 갑작스럽게 음식을 탐하면 크게 경을 칠 수가 있으니 부디 차근차근 씹어 넘기도록 하십시다. 자, 참으로 고맙소이다. 노선비는 길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협택이 내민 먹거리 보따리에서 쑥개떡을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입에 넣고는 탁배기 호리병을 들이켜며 부지런히 배를 채우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보던 협택도 때마침 시장하던 참이었던지라 노선비의 먹부림을 보고는 뱃속에서 꼬르륵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렁찬 꼬르륵 소리를 들은 노선비가 고개를 들고 협택을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 말했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저 같은 행색이 초라한 늙은이 나부레에게 이리 적선을 다 하시는 것을 보니 필시 한양 출신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려. 어디 보자. 아, 과거 시험 때문에 한양에 당도하신 시골 선비님이시로구만. 거참으로 신통하게도 딱 맞추셨군요. 맞습니다. 본디 뜻을 펼치려 열심히 한양의 문을 두드렸으나 애석하게도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 발길을 돌리던 참이었지요. 부산스럽게 음식을 씹어 삼키며 협택의 말을 듣고 있던 노선비가 어느새 돌아온 혈색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한번 쓱 훔쳤습니다. 이윽고 좀 전에 피골이 상접하던 노선비와는 달라진 눈빛으로 약간은 기이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키득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진수가 하여멀건하니 나쁘지는 않으나 타고난 이 기질이 담대하지 못하니 이거야 원 참. 아마도 선비님께서는 운때의 혈이 제때 뚫리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재미를 보지 못하신 듯합니다요. 모르긴 몰라도 선비님은 지금 여인의 품이라고는 겪어본 적 없는 노총각일게로구먼요. 맞습니까? 느닷없는 노선비의 말에
협택의 백면서생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찌 아셨습니까? 제 이마에 그런 것이 써있기라도 하답니까? 참으로 놀랄 노자로군요. 하하, 이거 이 늙은이가 꼴의 관상을 보는 재주가 좀 있어나서 오지랖이 깊었습니다. 그려, 허나 선비님, 내 말을 명심하시면 매번 낙방하는 과거 시험의 불운을 꺾을 묘수와 여인의 품을 동시에 얻어낼 팔자도 희미하게나마 보이긴 합니다마는 노선비는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가늘게 떴고 그의 신통한 관상의 동력에 크게 관심이 동한 협택은 그의 팔을 붙잡고서는 간곡히 읍소했습니다. 선비님, 어르신,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지금 제 여정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제가 가진 서책들을 모두 불태우고 글 공부를 버릴 작정까지 한 사내입니다. 제게 드리운 어두운 운명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있다 하면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에헴, 허나 이것이 뭐랄까, 천기를 어기는 행동과도 같아 이 무엇이랄까.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선비님한테 얻어먹은 음식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거나 할까. 노선비가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눈을 흘겼고 그의 속내를 알아차린 협택은 당장 일어나 그를 객잔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노자를 탈탈 털어 객잔에서 파는 진미들을 대접하였지요. 노선비는 눈을 빛내며 걸신이 들린 아기처럼 제 앞에 음식을 개눈 감추듯 비워냈습니다. 협택은 개성바닥에 들러 각종 구경을 하고 재물포까지 당도하여 곳곳을 관광하려 빼둔 노자를 몽땅 이 노선비의 음식값으로 탕진하였답니다. 그만큼 협택은 절박했습니다. 입 밖에 낸 적 없는 사실들을 줄줄 읊는 이 노선비와의 우연한 인연이 협택을 살려줄 동아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앞뒤 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세 좋게 객잔에서 나온 음식들을 모두 비워낸 노선비는 한 상 잘 얻어먹었다는 듯 제 배를 퉁퉁 두드리며 거만하게 좌탁에 기대서는 협택을 향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의 본성 그대로, 지금까지 살던 그대로, 늘상 해오던 그대로 그렇게 사시면 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얼어붙어 있으나 온몸이 달아오른 처자와 좋은 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노선비가 들려줄 천기누설급의 이야기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협택은 그의 뜬구름 잡는 실망스러운 이야기에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아니, 어르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지내라니 그것이 정령 천기를 어길 정도의 숨겨진 비법이랍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지내온 인생을 좀 바로잡고자 여쭌 것인데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얼어붙은 어쩌고에 달아오른 어쩌고는 또 뭐랍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과 확실한 해결책을 원했던 협택이 고개를 들어 노선비에게 따지려 들었으나 맞은편에 앉아 있어야 할 노선비는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객잔 어디를 둘러봐도 노선비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어요. 협택은 제가 가진 노자를 모두 털어 노선비에게 값비싼 먹거리들을 접대하였음에도 손에 쥔 결과 없이 그저 한양서 눈뜨고 코를 베었다는 생각에 허탈하여 쓴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지요. 헛, 나원 이거야. 신통한 관상쟁이인 줄 알았더니 시골 선비 뒤통수를 후려먹는 무전취식 사기꾼이었단 말이던가. 하다하다 이제는 허름한 노선비조차도 나의 이타심과 착한 심성을 이용해 먹는구나. 아니지. 요즘 같은 세상의 나물 위에 어질게 굴고 있는 나 자신이 오히려 바보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겠군. 아주 좋은 공부를 했다 손치고 비싼 학창료를 지불하였다 여기고 말아야겠구나. 한양바닥은 역시 무서운 곳이야. 그렇게 협택은 애잔함이 묻어나오는 몸짓으로 한숨을 흘렸습니다. 이윽고 객잔에서 몸을 일으켜 굶주린 배를 움켜쥔 협택이 노신사가 남긴 탁배기가 든 호리병을 챙겨 들고 천천히 객잔에서 걸어 나오자 날씨는 어느새 가벼운 눈발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좋다는 단양 팔경 구경의리에 꼬깃꼬깃 아껴두었던 노자가 노선비의 입속으로 들어간 음식값으로 모두 동인하고 더는 한양에서 체류할 여비가 없었던 협택은 할 수 없이 고향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렇게 중년까지 당도하여 고개를 넘으려는데 축 처진 협택의 어깨 위로 굵은 눈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그새 더욱 거세진 눈발이 휘날리더니만 이내 묵직한 폭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거 큰일이로구만. 날씨가 이리도 거세질 줄이야. 내딛는 발길에는 눈이 허리춤까지 푹푹 들어갔고 협택의 시야는 혼탁한 눈발 때문에 앞이 분간되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점점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데다 초행이던 길마저 잃어 몸을 가누지 못하니 무서운 추위와 허기가 협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처량하다는 말조차 아까울 정도로 공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군. 이대로 체온을 잃었다가는 비명행사가 눈앞이겠구만. 참으로 과거에 낙방한 백면서생의 말로 답겠구먼. 그래. 그는 주막을 나설 때 조금 얻어왔던 표주박에 담아놓은 약주를 꺼내 들고는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어이구. 빈속에 들어간 약주가 몸 전체에 퍼지자 협택은 걸음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져만 갔습니다. 몽롱한 발걸음을 놀려 길 닿는 대로 걸어대기를 반 시즌쯤 지났을까요? 협택은 더 이상 눈발이 날리는 겨울의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몽땅 소진한 체력과 얼큰하게 달아오른 술기운, 그리고 하는 것마다 풀리지 않는 자신의 신세까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마음이 협택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온몸이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아련해지는 정신줄마저 끊겨 그는 그대로 눈밭 한가운데 쓰러져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어디인고? 깨질 듯한 수치와 혼미함에 얼굴을 찌푸리던 협택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을 때 낯선 방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며 몸을 일으키려는데 자신의 눈앞에 얼핏 비치는 새하얀 소복 차림의 한 처자를 발견했지요. 맨정신의 협택이었다면 처자를 상대로 말 한마디 제대로 꺼내기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몽롱함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나를 구제한 것이오? 참으로 감사하기 그지없는 일이구려. 정말이지. 그대가 아니었으면 이 엄동설 안에서 영락없이 통장이 될 뻔하였거늘. 밀려오는 두통을 애써 참으며 협택이 처자를 향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 처자 쪽에서 들려와야 할 겸양의 인사 같은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스산한 정막만이 협택을 맞이할 뿐이었어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협택이 고개를 들어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얀 피부에 이승의 사람인지 저승의 사람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몽롱한 기운을 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이보시오. 뭐라 대꾸를 좀 해주지 않으시겠소? 그리 섬뜩하게 입을 닫고 계시니 내가 꼭 망자와 이야기하는 사람 같구려. 주변에는 아릿하게 퍼진 향내음이 협택의 코를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그 와중에도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는 처자의 낯빛을 읽으려니 어쩐지 온몸의 기운이 빠진 듯한 감각에 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허우적대며 물속을 거니는 느낌이 든 협택은 의아한 기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이하도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어쩌면 나는 벌써 죽어 나자빠져 저승의 문턱을 밟은 것일지도 모를 일이구나.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몽롱함에 취해 불현듯 자신의 신세가 비참해진 협택은 피식 웃으며 이 종잡을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줄곧 아무런 말도 없던 처자가 협택의 곁으로 다가오며 그의 가슴팍에 자신의 손을 척 얹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루만지듯이 손을 움직여 협택의 몸을 훑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자의 손길을 받아내던 협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 같은 비로한 숙맥의 백면서생에게 이리도 저돌적인 행동을 취할 처자가 있을 리 없고, 그리하여 이것은 한바탕 기이한 꿈속의 일부일 것이라고 말이지요. 이보시오, 처자. 나는 이제 모르겠소이다. 이것이 꿈이든 생시이든 이승이든 저승이든 고배만 마셔온 내 인생이 그저 우습기에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 해볼 작정이오. 내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기왕 구해주신 김에 조금만 더 적선하는 셈 치시고 이 못난 놈의 이판사판을 받아주시구려. 그렇게 현실이 아니라는 확신의 용기를 잔뜩 얻은 협택은 방 안 가득 깔려있는 진한 향내음을 크게 한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방 한쪽에 어슴풀에 켜져 있던 송화를 끄고 처자의 곁으로 다가섰지요. 그리하여 비몽사몽간에 사랑을 나누게 된 협택. 한참이나 실랑이를 벌이며 얼렁뚱땅 일을 치르고 있는데 무언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했습니다. 그것 참. 이것이 무슨 조화인지. 협택이 땀이 뻘뻘 흐를 만큼 열성을 다해 갖은 음양의 조화를 부리는데도 자신의 품에 파묻힌 처자의 몸은 마치 동태 마냥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얼음장에 갇힌 마냥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지 뭐겠어요. 이리도 격렬히 합판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덩어리가 되어 타올라야 할 자신과 처자의 육신은 냉랭한 기운이 뿌리 박혀 좀채불이 붙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이승의 감각이 아니었지요. 두려움과 기묘함이 공존하는 합일에 마침내 마지막 순간에 당도하고는 털썩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협택이 비몽사몽간에 합판을 하고 나자 처자는 이제 그만 되었다는 듯 자신의 옷가지를 주워 입고는 협택의 옷도 정성스럽게 입혀주었습니다. 비록 서늘한 냉기가 흐르는 방사였지만 다정하게 자신을 수습해주는 처자에게 끈끈한 춘심을 느낀 협택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대여. 참으로 고맙소이다. 거듭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못하겠소. 오늘 그대에게 받은 은혜로 내 남은 인생을 버틸 기운이 되겠구려. 협택은 몽롱함에 취해 자신이 무슨 소리를 내뱉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껴안고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머나먼 곳에서 희미하게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새아침에 동창이 밝아왔습니다. 한껏 개운해진 몸으로 잠에서 깬 협택. 이윽고 마른 세수를 하며 기지개를 켠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할 처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이 누워있던 방은 버려진 지 좋기 몇 년은 되어 보이는 흉흉하기 그지없는 폐가였던 것이지요. 바닥엔 잡동사니와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문풍지들엔 구멍이 숭숭 뚫려 밝은 날에 봐도 섬뜩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장소였습니다. 아니, 대관절 이것이. 협택은 몸을 일으켜 옆방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웬걸, 이게 무슨 조화인가요? 그곳에는 동사한 듯한 모양새의 시신 세 구가 멍석에 말려 놓여 있었습니다. 으악, 이것이 무엇인가? 멍석 중 하나를 들춰본 협택은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찌우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멍석 아래의 시신은 분명 간밤 자신과 합판을 치룬 그 처자였던 것이지요. 나머지 두 구의 시신은 처자의 부모로 보이는 노인과 노파의 것이었습니다. 우악! 사람 살려! 그야말로 뒷덜미가 쭈뼛 써버린 협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빽 지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이 나게 뛰쳐나와 미친 듯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파고드는 한겨울의 차디찬 공기에도 온몸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며
도망치던 협택. 그렇게 얼마나 달려댔을까요? 헐떡거리는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서고는 뒤를 돌아 자신이 도망쳐온 폐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껏 땀을 빼자 비로소 머리가 맑아져 생각이 올바로 선 것이었지요. 협택은 입김이 펄펄 나오는 중령 한복판에 멈춰선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지, 아니야. 내 비록 입신양명은 하지 못하였기로서니 마지막까지 이리 부끄럽게 행동할 수야 없지. 이승의 사람이었든 저승의 사람이었든 간밤 내 목숨을 구해준 존재 아닌가. 얘도 다하지 않고 내빼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처사일이라. 협택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이내 굳게 마음을 정한 듯 발길을 되돌려 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정성스레 시신을 수습하고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던 호미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양의 햇살이 잘 드는 뒷산자락으로 당도하여 눈을 치우고 구덩이 3개를 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을 파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도포 자락이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땅을 파내려 갔습니다. 휴, 그래 이 정도면 얼추 되었다고 볼 수 있겠구나. 협택은 파낸 자리에 정성스레 3사람을 묶고는 끙끙거리며 땅을 덮어 봉분도 올려주었습니다. 표주박에 남아있던 약주도 한 잔씩 따르고 어설프지만 제도 지내 그들의 넋을 기려주었지요.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내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이 모진 세상 한이라도 헐을 풀어버리시고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게들 사시오. 그렇게 녹초가 될 정도로 모든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니 온종일이 걸려 또다시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이제 마지막 일만 남았구나. 잠시 묵념하며 마음속으로 예를 올린 그는 곰방대를 붙이던 부싯돌을 꺼내 들어 처연하게 자리 잡고 있던 폐가의 불을 놓았습니다. 이로써 다른 나그네들이 홀릴 일은 없겠지. 이젠 모든 것이 홀가분하고 안심이로구나. 활활 타오르는 폐가의 불을 바라보는 협택의 얼굴에는 힘들고 지쳤지만 뿌듯한 개운함이 서려 있었어요.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뎌 지친 기색도 느끼지 못할 기세로 산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정처 없이 밤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협택의 눈앞에 주막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귀신이라도 씬 몰골로 들이닥친 협택을 본 주모가 화들짝 놀라며 입을 열었지요. 어이구, 총장이라도 치우고 온 사람 행색이시오. 협택의 사연도 모른 채 농일합시고 건넨 그 말에 협택은 쓰게 웃고는 말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비슷하오. 그나저나 여기가 대체 어디오? 내 길을 잃고는 하염없이 걷다 보니 예까지 당도하였는데 도통 어디인지 모르겠구려. 그리고는 주모에게 자신한테 일어났던 꿈만 같던 그 모든 상황들을 몽땅 설명해 주었지요.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주모가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끼 여보시오.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것이오? 선비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령곡에는 여기서 자그마치 150리도 넘게 떨어진 곳이오. 눈이 잔뜩 쌓인 그 험하디 험한 산길을 하룻밤 사이에 이리 당도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이 말이오. 꿈속의 여인과 가지신 시간은 퍽 재미가 좋으셨겠지만은 약주가 지나치셨거나 아직 꿈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려.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믿을 수가 없는 소리구만. 싱거운 소리 그만하고 방에 들어가 뜨끈하게 몸이라도 녹이시오. 아실란가 모르겠소만은 선비님 몸에서 시치가 진동을 합니다요. 협택의 말을 믿지 못하는 주모가 뱉은 시치라는 말에 협택은 그저 웃어버렸습니다. 시취라. 하기사. 그렇겠지. 나조차도 내게 일어난 일들을 믿을 수 없으니 말이오. 그는 쓰게 웃어 보이고는 주모가 안내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눕자마자 밀려오는 엄청난 피로감에 협택은 까무러치듯 잠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선비님, 일이 꿈에 찾아온 것을 용서해 주셔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여인의 목소리. 협택은 겨우 실눈을 뜨고 귀를 열어 여인의 음성이 나오는 곳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밤 자신이 품었던 새하얀 소복의 그 처자였지요. 그녀는 다소곳이 정돈된 모습으로 협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협택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눈물을 쏟아내며 나긋나긋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작년 가을 마을에 역병이 돌아 마을 전체가 졸지에 병사하여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 역시도 그때 화를 입어 누구 하나 수습해 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한만 가득 쌓인 터였지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발이 묶여 저승으로 승천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연한 처지에 혼인도 하지 못한 채 그리 비명행사하고 말았으니 제 부모님의 시름 또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밤 선비님께서 저를 품어주신 덕분으로 소녀와 부모님은 드디어 발을 뻗고 하늘 풀어 승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승을 떠나 원 없이 저승으로 가려 하니 가기 전 이 은혜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는 말을 전하려 이렇듯 찾아뵈었습니다. 협택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녀의 사연을 침통한 표정으로 통감해 주었습니다. 어허, 이리도 딱할 수가. 내 그리 큰일을 한 것도 아니고 여인 덕에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었던 바. 마음 쓰지 마시고 부디 극락왕생하시기를 바라겠소. 협택이 진심 어린 염려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이자 처자는 밝게 웃어 보이고는 연신절을 하며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지요. 소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과거를 보십시오. 글 공부를 그만두시고 책을 불태워버리실 심산이셨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과거에 정진해 주셔요. 소녀가 드리는 보은이자 간청이오니 부디 제 청을 물리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과거를 준비하시어 주셔요.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선비님. 그 말을 끝으로 여인의 형체는 깨끗하게 사라져버렸고 협택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실로 기묘한 일의 연속을 경험한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이내 얼마 전 객잔에서 자신의 노자를 바쳐 음식을 대접했던 관상쟁이 노선비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면 얼어붙어 있으나 온몸이 달아오른 처자와 좋은 일이 있겠소이다 그려. 참으로 기이한 일의 연속이로구나. 어쩌면 그 노선비는 사기꾼이 아니라 참말로 내게 청기를 누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역시 하늘과 닿아 있는 뜻이 있겠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내보리라. 다음 날 먼동이 트기도 전에 주막에서 나와 고향을 향한 협택은 각오를 다져 전력을 다해 글 공부에 임했고 다음 해 봄이 되던 때에 마치 거짓말처럼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마치 관상쟁이 노선비가 읊어준 대로 숙맥이지만 마음만은 어질고 착했던 협택이 늘 그래왔듯 늘 하던 대로 이타심을 발휘하여 착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끝끝내는 빛을 발하고 그 결실을 맺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라도 하든 말이지요. 협택은 보기 좋게 자신을 비웃던 서생들이 있는 고향으로 금이환영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협택을 앞에 두고 험담 따위는 할 수가 없었지요. 감격에 겨웠던 협택은 그 뒤로도 매해 여인과 그 부모의 묘에 방문하여 빠짐없이 제사를 지내주고 넋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후 벼슬길에 오른 그는 민생을 굽어 살피는 관리가 되어 조정에서 그 이름을 높여 그토록 염원하던 입신양명을 이루게 되었다는 후문이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